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충근의 국제 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이번에 쏜 미사일이 그 미사일의 마지막 미사일이 그 SLBM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뜻이죠? 발전 단계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뭐 미사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맨 처음에 그 독일이 영국한테 2차 대전 때 쏜 거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종류의 미사일이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발전된 형태 그리고 제일 이제 왜 이 SLBM이 무섭냐면은 이거는 쏘는 장소를 몰라요. 어디서 쏘는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면은 막을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제 이거는 물에서 쏘는 거니까 물 속에서 쏘는 거니까 이제 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잠수함이 물 속에서 뭐 상당히 깊은 곳에서도 쏘겠죠. 그러면은 그 이 로켓가 물 속을 거쳐서 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물 밖에서 공기로 나온 다음에 포지션을 이렇게 잡으면서 다시 한번 분사를 합니다. 네. 그 이제 콜드 런치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거를 북한이 이제 첫 번째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엊그제 한 거가 세 번째 한 겁니다. 8월 24일 날 했죠. 그게 이제 세 번째 한 건데 첫 번째 했을 때는 저게 잠수함에서 쏜 것 같지 않다 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어떤 뭐 그냥 평평한 데다 고정 사대를 물 속에 만들어 놓고 쐈다. 그리고 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차원인지는 모르지만은 실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를 아주 재밌게 발표했는데 successful failure. 그러니까 failure가 successful 했다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실패. 그러니까 성공적인 실패라고 아주 발표했는데 실패는 아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그렇죠, 실패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실패라고 그랬는데 그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실패라고 한 이유는 걔가 이제 물 속에서 나온 다음에 불을 뿜었다는 거는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불을 뿜었다는 거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서 성공이라고 했는데 네. 앞에 이제 실패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그게 그래도 300km 정도 날아가야지 이제 쓸 수 있는 미사일로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뭐 나와서 불을 뿜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30km 정도 간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24일 날 발사한 것은 한 500km 정도 간 거고 발사 각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1000km 또는 그 이상도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세 번의 미사일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을 보면은 북한의 이 미사일 기술이 정말 일치월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그 정도까지 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수중 발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 레이더망을 피해서 북한 잠수함이 우리 연근해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그렇죠. 발사 장소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발사 장소를 예를 들어서 북한 미사일이 뭐 평택 앞바다쯤 와서 숨어 있다가 네. 쐈다. 뭐 그러면 미사일이 서쪽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강릉 앞바다에 몰래 내려와 있다가 쐈다. 그러면 동쪽에서 날라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드 미사일 배치 가지고 뭐 온 나라가 이제 시끄러운데 사드 미사일은 그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네. 이 각도 바깥에서 쏘는 건 못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드 미사일은 북한 그 본토를 상대하다 보니까 북쪽에서 오는 것을 막는 거로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SLBM은 사드 미사일을 갖다 놓더라도 능히 북한이 그 요격당하지 않고 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명중 확률도 높아지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날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응이 어렵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미국도 북한 잠수함이
뭐 태평양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나가가지고 뭐 구암 옆에 가서 쏠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멀리 가서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북한 미사일 자체는 뭐 동해바다에서 쏴서 미국까지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잠수함이 미국 근처에 가 있을 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그 위협이 상당히 그 위협의 정도가 무지하게 높아진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든 그런 위협 그리고 사정거리가 잠수함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만큼 훨씬 늘어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다. 이건 뭐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잠수함이 핵무기 싣고 와서 그렇죠. 연근해서 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김정은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면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 북한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냐 그리고 북한 핵탄두가 그 SLBM에 실을 만큼 경량화, 소형화 됐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그걸 어제 한 건 아니니까 그 핵미사일을 핵폭탄을 달고 발사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냥 그 연습상으로 발사한 건데 그게 이제 완성품으로 쓸 수 있는 네. 그 단계가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 전략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 분석하는 사람들 또는 언론들이 조금 좀 이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플랜은 뭐냐면은 있는 힘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죠. 핵무기 체계라는 것은 그 핵폭탄과 미사일을 접합시켜서 네. 정말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로 만드는 건데 정돈하면 핵무기 개발이 1단계, 그다음에 핵무기를 소량화 경량화해야 이거를 이제 날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사일에 네. 장착을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미사일 따로 지금 북한은 미사일 따로 핵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핵이 몇 발이냐 뭐 정확히 모르는데 그 뭐 한 10발 많이 보는 사람은 16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갖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렇죠. 핵폭탄은 그러니까 북한은 핵폭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핵폭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운반 수단에 실어서 원하는 표적에 날려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북한은 폭격기는 지금 없어요. 그 미사일이 있는데 지금은 잠수함도 있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사일에다가 달기 위해서는 조금 아직 크다. 그래서 그 핵폭탄을 가볍게 즉 네. 경량화 더 작게 소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것이죠. 뭐 완벽하게 한 것을 북한이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자들 계산이라든가 지금 북한의 발전 그 속도라는 거 봤을 때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북한이 우리가 사드를 갖다 놨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 네. 북한의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사드를 안 갖다 놨으면은 8월 24일 날 북한이 SLBM 3차 실험을 안 했을까?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하는 거죠.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8월 24일보다도 더 먼저 했어야 될 겁니다. 준비가 다 끝났다면.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뭐를 하니까 북한이 대응으로 한다. 뭐 한국이 돈을 안 주니까 금강산 안 가니까 미사일을 쏜다. 이런 건 다 아니에요. 북한은 자기의 그 최고 목표 핵무기 체계를 가능한 빨리 만든다는 네. 그 목표에 매진하는 건데 그 과정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북한이 저 일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그는 이렇게 정확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현물 지원, 현금 지원 네, 등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뭐 모든 걸 떠나서 빌려주는 걸로 하고 준 돈 가운데 미수금이 2016년 현재 2조 7,400억 원이다. 그런데 17번 정도 갚으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전혀 오불관원이고 연리 1%였다나 2%였다나 그러면 그 돈을 지금 북한이 안 갚고 있는데 논리적 비약이 있겠습니다만 이 돈이 핵 개발에 쓰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 이제 참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아니 이게 뭐 나는 그 우리 가까다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 학생한테 우리 자기 자식한테 책 써보라고 돈을 줬습니다. 네. 분명히 책 써보라고 준 돈이에요. 근데 그 녀석이 그걸 가지고 책을 안 사고 뭐 맥주를 마셨다. 네. 그럼 나는 맥주 마시라고 돈 준 적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맥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돈을 꿔줬을 때 절대로 이건 무기 만들면 안 돼라고 하고 꿔줬겠죠. 그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해줬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만든 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줬기 때문에 밥 사 먹을 돈이 남아서 그걸 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줬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조 7,400억 원, 400억 원 정도 이 돈은 무상으로 준 돈은 계산하지 않고 그렇죠. 네. 돈 꿔준 돈도 네. 그런데 꿔준 돈만 계산했을 때 이 정도고 북한이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는 돈만 계산했을 때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 규모는 훨씬 더 그렇죠.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2조가 넘는 돈인데 북한이 핵폭탄 만드는데 2조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폭탄은 정말 싼 무기예요. 심지어는 그 핵폭탄이 만드는데 한 발 만드는데 얼마가 돈이 드느냐를 그 유엔이 계산한 바가 있었는데 네.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계산 나온데 그 한 발 값이 미국 비행기 좋은 거 4대 값밖에 안 됩니다. 미국 비행기 네. 좋은 거 뭐 그 당시에 F-15가 제일 좋았는데 그게 한 발에 뭐 한 3천만 불, 4천만 불 하는데 그거 한 4대 살 돈이면 핵폭탄을 한 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1,600억. 그렇죠. 네. 뭐 한 그때 이제 이 달러로 쳐서 한 1억 불, 2억 불 정도로 한 발 네. 만드는 거로 쳤습니다. 물론 투자비 같은 거가 이제 다 들어가겠죠. 뭐 학자들 공부시키고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그 한 발 만드는 돈하고 그 다음에 10발 만드는 돈하고 보면은 그 10발 만드는 돈이 한 발 만드는 돈보다 훨씬 쌉니다. 그거야. 갈수록 싸지는 것이죠. 그거야 공산품도 처음에 그렇죠. 설비 갖출 때가 비싼 그렇죠. 거지. 그렇죠. 대량 생산하기 그렇죠. 시작하면 뭐 일단 기본이 네. 되면은 그래서 2조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해도 말은 틀리지 않는 네. 말이 되는 것이죠. 몇몇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도 뭐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그거 이제 뭐. 북한이 항상 하던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이 저렇게 말하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는 자기네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즉 자위용이다. 네.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해서 배반했고 그리고 소련은 미국한테 져갖고 몰락했고 네. 이런 그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는 방법은 핵 개발밖에 없다. 즉 냉전이 끝난 다음에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쓴 것은 1954년 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무려 60년 이상 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멀리 가는 핵폭탄 만들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 이유는 미국하고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김정일이가 직접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우리 그 수령님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은 조국 통일 전쟁을 주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왜냐?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때 한국을 마음 놓고 도와주지 못할 테니까. 그 얘기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때 만약 미군이 참전하면 우리는 본토로 미사일 날리겠다라고 그렇죠. 협박해서 그렇죠. 묶어놓고 들어오겠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네요.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미국하고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거꾸로 알고 있는데 미국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핵으로 LA를 뭐 파멸시키면은 그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네.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북한의 목표는 오로지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통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도무지 뭐 이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한테 대해서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은 우리는 너희하고는 안 싸운다는 그 얘기입니다. 나가라, 평화협정 맺자,
불가침 조약맺자 이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무기로 미국 네. LA를 포기하고 서울을 도와줄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돼. 라는 것을 이제 북한이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꿔주고 못 받은 돈만 가지고도 핵폭탄 뭐 수십 개 만들 수 있다는 그러면 얘기인데. 네. 지금 한 발값이 80년대 계산법으로 2억 불 그 정도 됩니다. 2억 불. 80년대식 네. 계산법으로. 그러니까 2조면은 2억이 넘는 거죠. 2조 원이면 달러로 쳐도 그렇죠. 네. 2천억이니까. 그러니까 뭐 2억 불이면 2천억 원 정도 잡으니까 2조면은 그 10발이네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만 결국 민족의 이름을 걸고 함께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감상주의적 접근은 예, 여기서도 또 우리가 우리나라가 그 핵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핵 전략에 어디를 보더라도 핵무기는 쓰는 무기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핵무기는 쓰지 않음으로써 그 효용을 찾는 거예요. 협박용 무기. 그렇죠.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 핵을 안 가진 나라는 그 두 관계에서는 핵을 가진 나라가 협박만 해도 이기는 겁니다. 재래식 전쟁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는데 네. 핵 가지고 있는 나라랑 전쟁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은 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핵은 그건 unusable weapon이라고 아주 뭐 개로책에 딱 못 박아 있는 거죠. 그건 쓸 수 없어요. 이건 쓰면은 쓰는 놈도 실패하는 겁니다. 다 부서지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잿더미 된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뜯어먹을 게 없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태의 대한민국을 자기가 접수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으로 협박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결국은 이 국제정치학의 논리적 귀결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거의 완벽하고 유일한 수단은 대한민국 독자 핵개발이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그냥 이론 원칙으로 돼 있어요.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때 북한의 협박은 그냥 단순히 돈만 뜯어가는 게 아니겠죠. 합치는 건데 자기 명의하에 합치는 거죠. 북한이라는 명의하에 그렇죠. 네. 한국을 네. 접수하고 합치겠다는 건데 거기 합침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핵 재핵이군요.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한국이 핵개발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는 한반도 핵개발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미국의 학자 중에서 지금 한반도가 당면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울한 예측을 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은 핵무장도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브레진스키 교수가 얘기했고 미어쉐이모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미국이 우리나라 핵을 못 갖게 하고 뭐 핵을 만들면 한국을 거의 뭐 그냥 뭐 발을 부러뜨려 놓을 것처럼 네.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할 때 그때는 핵무장 하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핵무장도 안 하는 한국이 북한으로 흡수되고 그것이 중국의 세력이 되고 그러는 거는 미국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북한이 이제 그 수중 미사일 발사 실험도 성공한 건데 그렇다면은 소형화, 경량화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지점으로 전 세계 어디든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여기까지는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그거 뭐 우리 작년에 나온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쓸 수 있는 무기로 다 하는데 금명간이라는 용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명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얼마라고 그러니까 뭐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했는데 네. 그때 그 미국에서 나온 어떤 보고서를 봤더니 방치하게 될 경우에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3년이 지금 금년에 지난 거예요. 그동안 방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좀 제재 압박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노력을 했죠. 이제 뭐 제재를 하고 돈을 조금 뭐 목을 조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치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연됐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네. 뭐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제 하여간 뭐 막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국세적으로 외교적으로. 여기 또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해서 예, 예.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인간이다라는 네.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죠.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 달에 이제 북한이 목함지뢰 사건 일으켰을 때 네. 그때 그 우리나라 그 저 이군 사령부인가 거기 가서 그 사령관한테 그 이렇게 한 말 중에 네. 이번 사태는 전쟁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는 상당히 그 이 전쟁 억제를 위해서 좋은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여기서 그 이거는 전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그 책임을 하고 있는 대장한테 전쟁까지 각오를 하고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는 분명히 그 김정은한테 신호가 갔을 거거든요. 강력한 신호죠. 경고 메시지가 들어갔겠죠. 그게 이제 그 김정은이가 도대체 예측 불가능 인물이다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억제하는 방법은 네 행동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뭐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 몽둥이 하듯이 미친 개는 예측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렇지만 몽둥이는 뭐 맞으면 안 되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김정은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남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번 일을 연결시키는 분들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그 중국의 그 군사 훈련을 가지고도 그렇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한 거다라는 식의 논평을 하는 분들이 그거 안 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중국이 동해바다에 와서 훈련하는 것은 늘상 하던 일입니다. 늘상. 사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자기네들 사이가 좋아가지고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에도 중국 군함 뭐 거의 한 10척 가까이가 대한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뭐 독도 울릉도 지나 그 옆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러시아 해군하고 사상 최대의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할 정도 방문 중에 바로 네, 그때 방문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을 때예요. 그러면은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거기를 방문해서 중국이 여기서 훈련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뭐를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잘 릴레이션스 이것 때문에 저희 일이 일어났다라는 네. 거가 있고 이거는 중국이 항상 하는 일이에요. 늘 하던 일이다. 근데 네. 다른 때는 보도를 크게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사드 때문에 중국이 이런 걸 한 것처럼 보도하는 거는 그거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그 해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도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도되는 건 아닙니다. 그 우리는 뭐 소련 비행기가 왔다. 소련 비행기 동해바다에 1년에 수백 번씩 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방위백서를 보면 일본 거 보면은 수백 번씩 오는 거로 돼 있고 그래서 일본 비행기가 수백 번 스크램블링 했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자료로.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그렇죠. 군사용어 스크램블링. 그렇죠. 저는 스크램블드 에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뒤섞다라는 뜻의 군사용어로 쓰이는 줄은 또 미처 그렇죠.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신문에는 거의 잘 안 나오다가 네. 갑자기 사드 사건 때문에 한국이 뭐 시끄러운 판에 그래서 걔네들이 저런다라는 건 아니죠. 그거는 늘상 하는 거고 사드가 없었어도 했을 겁니다. 그 사드가 네. 이번에 있을 때 했으니까 사드 때문이다라고 도드라져 얘기하는 보이는 거는 거지만 늘 그렇죠. 하던 것이다. 그거는 네. 뭐 우리 그냥 그 항상 뭐 군사 태세 저는 뭐 잠수함 그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도 드문드문 체크를 합니다. 네. 공개 자료입니까? 그거 공개자 다 나와요. 네.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뭐 수에즈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로 들어갔다까지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 배가 동해바다 드나드는 거는 항상 하는 일인데 심지어는 그 일본의 스가루 해협이라고 아주 조그만 해협인데 네. 요 몇 년 전에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방문했을 때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엄청 큰 훈련을 네. 하고 그리고 중국 배들이 그 스가루 해협을 통해서 일본 옆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기지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공해니까 뭐 통행의 자유는 통행 있는 다 할 수 거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보면은 참 황당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일본 아주 조그만 해협 바로 일본이죠. 거기를 중국 군함이 통과해서 그 동경 앞바다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사드 없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드랑은 관계없는. 사드랑 관계없이 그거는 늘상 그 나라 군사력이 하는 일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소련 비행기, 그러니까 러시아 비행기와 러시아 그 군용기, 공군기와 뭐 중국 공군기가 뜰 때 일본 공군, 일본 자위대, 항공 자위대죠. 항공자위대는 반드시 스크램블링을 요격을 하러, 뭐 요격까지는 아니지만은 전쟁 상태는 아니니까 딱 가가지고 이제 에스코트를 하는 거죠. 네. 옆에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항로를 우리 영공으로 틀지 말라 하는 그 위협 비행을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당연히 스크램블링 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냉전 시대 때 그 신문들 거꾸로 보세요. 신문에도 많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들이 소련 폭격기가 동해바다에 뜨면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옆에서 딱 붙었으면은 이제 어떤 때는 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날아가는데 뭐 수평 비행을 뭐 이렇게 뭐 갑자기 한국 본토로 못 네. 들어오게 네. 그런 거 당연히 나라마다 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근데 한국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시는 뭐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군사 기밀도 네. 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안 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언젠가 여기에 관해서 공과를 따지면서 정산을 할 시점이 반드시 올 텐데 이 경우에 이제 일본은 굉장히 예금을 많이 해놓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예금을 지금 까먹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 물론 일본은 뭐 미국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글로벌 파워니까 네. 그 끝에서도 전부 다 그 막아야 되는데 일본이 막아주는 게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걸 뭐 그렇군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의 최근 그 미사일 발사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봤고요. 핵무기 만드는 비용도 한번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제가 그 북한 핵의 문제라는 책을 96년에 썼는데 거기는 심지어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돈 다 따져보니까 북한은 돈이 없어서 핵을 만들 수도 있다. 돈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북한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 컨벤셔널 웨폰 재래식 무기라고 그러는데 네. F-22 그 뭐 끝내주게 좋은 무기인데 그거가 컨벤셔널 웨폰에 들어갑니다. 재래식 무기. 그래서 그게 어느 상으로 정확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비행기가 재래식 무기라고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가 아닌 건 다 재래식입니다. 아주 최고의 2016년 지금 나온 무기도 핵으로 하지 않으면 재래식 무기거든요. 네. 근데 그 재래식 무기가 너무 비싸요. 근데 오히려 핵이 싸다. 핵이 오히려 이런 싸서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F-22 그 당시에 이제 F-15 정도 그거 5대 살 돈이면 핵폭탄 한 발인데 핵폭탄 한 발 갖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라고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싼 거는 저겁니다. 화학무기. 생화학 무기. 생화학무기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북한이 생화학무기는 세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세계 몇 위입니다. 네, 세계 4위 생산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난한 자의 핵무기. 그래서 야 북한이 돈도 없는데 핵무기를 어떻게 만들까? 핵무기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무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유무상으로 주었던 돈이 핵무기 개발에 곧바로 전용됐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 돈이면 핵무기 수십 발을 만드는데 충분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월급 받았을 때 이 돈이 밥값인지 커피값인지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냥 받은 다음에 쓰는 사람 마음이죠. 그렇지. 커피도 네.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네.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떤 경우든지 꿋꿋이 살아남아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북한 지역을 통일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